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곽재식의 속절없이 빠져드는 화학 전쟁사입니다. 곽재식, 김민영 지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화학 이야기. 전쟁, 그 승패의 본질에는 사실 화학이 있었다.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롤로그 제1장 삼국 통일을 이끈 포차의 화학. 여기서 포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장마차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포차는 대포를 의미하는 거죠. 바퀴 달린 대포를 포차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한반도 역사 속 투석기. 2. 공격을 위한 무기의 활용. 3. 포차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재료 밧줄. 4. 강력한 밧줄을 위한 화학. 2장 후백제 견훤의 기병대를 이끈 화학. 1. 혼란의 시대이자 영웅의 시대였던 후삼국. 2. 후삼국 시대의 말사용법. 3. 어떻게 사람은 말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을까? 4. 후삼국 최후의 승리자 왕건. 3장 접착제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핑계. 접착제가 나오네요. 1. 이성계의 사불가론. 2. 활의 교란 무엇인가? 3. 악교의 원리와 접착이란 무엇인가? 악교라는 걸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교. 접착제로 쓰였다고는 했는데 이때 나왔나 봅니다. 4. 현대의 접착제. 5. 접착제가 만들어낸 한국의 첨단 산업. 4장 한반도를 무너뜨린 석탄 군함 윤요호. 1. 조선의 기술력과 일본의 기술력. 2. 탄소 덩어리 석탄. 3. 석탄으로 세계를 움직인 영국. 4. 증기기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5. 일본의 군함 한 척에 무너진 조선. 6. 석탄 이후의 에너지. 자, 이렇게 해서 목차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네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곽재식 작가님은 TV 방송 프로그램도 자주 출연하시고는 하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화학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과학이다. 과학자를 보여줄 때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실험실에서 뭔가 보글보글 끓이면서 화학 실험을 하는 모습이니 이것은 널리 인정될 만한 생각이 아닐까.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하는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화학 문제다. 석유 가격이 올라 휘발유 가격도 오른다는데 석유가 왜 중요한지, 석유로 어떻게 휘발유를 만드는지도 화학 문제이며, 반도체를 만들어 수출한다거나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이 나왔다고 하는 첨단 기술도 결국은 화학 문제와 관련이 깊다. 반도체 재료를 무슨 약품으로 가공해서 만드는지가 화학 문제이고,
약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몸이 망가진 곳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지가 화학 연구의 결과다. 그런 만큼 역사 속에도 일어난 많은 변화도 크게 보면 화학과 관련이 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근현대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이 발달했고 어떤 기술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따지다 보면 결국 화학 분야의 기술 발전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학의 시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대와 중세의 역사적 사건조차 그 배경에 화학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곁들여지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작은 문제로는 궁중 암투에서 누가 사약을 받았다거나 독사를 당했다고 하면 도대체 사약이나 독약에 어떤 성분이 들었기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큰 문제로는 땅의 토질에서 무슨 성분이 부족해졌기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전국에서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인 전쟁과 연관된 문제도 화학과 관련이 깊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화학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생생한 이야기로 설명하기 위해 역사 속 전쟁이 어떤 화학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풀이해 보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비교적 덜 다루는 관점에서 화학과 전쟁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보았다. 굉장히 색다른 시선이네요. 역시 작가님이 창의성이 대단하십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화학사에서 중요하게 꼽는 더 중요하고 잘 알려진 사건이 전쟁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도 사람의 삶은 언제나 화학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기 위한 주제를 따로 선정했다. 책 내용은 2023년 인생 명강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김민영 작가님이 작성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나 혼자 썼다면 쓸 수 없는 책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다. 그런 만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작가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24년 1월 곽재식. (1장) 삼국 통일을 이끈 포차의 화학. 예를 들면 서기 558년에 남아 신득이라는 이가 포노를 만들어서 바쳤다는 기록으로 남아는 신라의 벼슬 이름이다. 신라시대 17관등 중 11등급에 해당하며 실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 관직은 진골이나 육두품 외에 오두품도 맡을 수 있는 관직이었다. 남아 신득이 바친 포노에서 포는 돌을 던지는 기계를 뜻하며 노는 쇠뇌라고 부르는 장치로 화살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1번 한반도 역사 속 투석기. 전쟁이나 무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 전쟁은 화학이 결정한다라는 말에 쉽게 공감할 것이다.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소재나 고성능 폭약을 만들기 위한 물질도 결국 화학 연구의 결과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모든 장비를 움직이기 위한 연료도 화학공업의 산물이며 육군 훈련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으로 기억되기 마련인 화생방 훈련에서 화가 의미하는 바도 화학 무기라는 뜻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의 전쟁을 살펴봐도 전쟁과 화학의 관계는 명확하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검을 만들기 위해 돌에서 금속을 뽑아내 가공하기 위한 화학 지식이 필요했고, 고려 시대에 화약이 등장한 이후로는 화학 연구 결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화약의 품질이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 근대 이후로는 아예 독가스 같은 화학 무기를 전쟁에서 활용했고,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도료를 만드는 기술이나
방탄복을 만드는 재료를 개발하는 기술도 화학의 산물이니 시대를 막론하고 화학은 전쟁과 직결되는 과학 분야다. 그러니 화학과 전쟁의 연결은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주 접해보았을 만한 주제다. 실제로 화학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금속을 뽑아내서 가공하는 이야기, 화약을 만드는 기술 이야기, 화학무기 이야기 등등을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덜 알려졌지만 화학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조금 낯선 이야기는 더 없을까? 나는 투석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한국 역사 속 전쟁을 생각할 때 투석기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 싶다. 아마 투석기라고 하면 외국의 역사 드라마나 판타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대한 돌을 던지는 기계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대개 한쪽에다 돌을 실어놓고 다른 한쪽에서 장치를 움직이면 어떤 힘을 이용해 돌을 멀리 던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불덩이 같은 것을 던지기도 하고 만화나 코미디 영화를 보면 돌을 놓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장면도 종종 나온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돌 던지는 기계를 이용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벽을 넘어가 싸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의외로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돌 던지는 기계, 즉 투석기가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제작비를 들인 대하 사극에서는 가끔 투석기로 돌을 던지는 전투 장면이 나오기는 한다. 보통 사극을 보면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1, 2편에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웅장한 장면을 보여준다. 아,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1, 2편에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수많은 병사가 너른 평원에 모여 대치하다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 장면이나 엑스트라가 많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다음 편에서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한다. 이미 다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런 대하사극에서 제작비를 많이 들인 1, 2편에 투석기를 쓰는 장면을 넣기도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극은 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조선시대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왕조이면서 이야깃거리도 많고 이야깃거리가 많은 만큼 자료도 풍부하고 자료가 풍부한 만큼 작가나 제작진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드는 데 능숙하고 하다못해 방송국에도 조선시대 의상, 조선시대 무기, 조선시대 투구 등 조선시대 소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투석기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진 않았다. 왜 그럴까? 조선시대에는 이미 화약이 개발돼 대포를 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포를 쏘면 훨씬 간편하고 강력하게 무시무시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투석기를 만들고 병사들이 낑낑거리며 돌을 복잡한 기계 위에 올리고 적군에게 돌을 날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조선시대가 배경인 사극이 많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투석기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사용했고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극에서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투석기는 이국적인 무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투석기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면 의외로 곳곳에서 사용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투석기는 안 썼던 것 같은데 라는 오해를 조금 풀어보자. 투석기를 이름 그대로 풀어내면 돌을 던지는 기계라는 뜻이다. 예전 기록을 보면 투석기보다 포차라는 단어가 더 자주 보인다. 요즘 포차에 가자 라고 하면 누구나 포장마차에 가자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을 과거에 포차에 가자라고 하면 돌 날리는 무기가 있는 군부대에 입대하자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렇네요. 또 그러고 보니까 포차는 던질 포자와 술의 차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현대에 와서는 화약을 이용해 대포를 날리는 장치를 대포라고 부르고 대포를 사용하는 병사를 포병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대포는 화약을 이용했기에 화포라고 불렀으며 그냥 포라 하면 주로 돌 던지는 기계를 뜻했다. 그리고 돌을 날려보내는 장비의 크기가 크면 대포라고 했을 것이다. 만약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의 포병이라 하면 화약을 이용하는 대포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투석기, 즉 포차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돌을 지고 나르고 던지느라 고생 좀 했다는 뜻이다. 역사 기록에서 투석기, 돌을 던지는 포를 사용했던 사례를 찾아본다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기록을 우선 꼽아 볼만하다.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기록을 우선 꼽아 볼만하다.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의 명으로 편찬된 역사서로 김부식 외 11명이 있었으며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다. 신라본기 12권, 고구려본기 10권, 백제본기 6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된 총 50권의 책이며 곳곳에서 포차의 사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역사서가 또 있었네요.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뭔지는 알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냥 저도 이 명칭만 외웠지 삼국사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주제로 권수가 여러 개인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문제죠. 제가 문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서기 558년에 남아 신득이라는 이가 포노를 만들어서 바쳤다는 기록으로 남아는 신라의 벼슬 이름이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네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신라시대 17관등 중 11등급에 해당하며 실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 관직은 진골이나 육두품 외에 오두품도 맡을 수 있는 관직이었다. 남아 신득이 바친 포노에서 포는 돌을 던지는 기계를 뜻하며 노는 흔히 쇠뇌라고 부르는 장치로 화살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아마 남아신득은 기계를 만지거나 발명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 듯하다. 그러니 돌을 던지는 기계를 만들어 임금님,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우리 신라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며 포노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서기 558년은 6세기로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0년 전이다. 남아신득은 이후 다른 기록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만약 신득이 만든 포노의 구조가 어떠하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설계도는 어떤 형태인지까지 남아있다면 당시의 기술 수준은 물론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던 사회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는 왕이나 높은 대신과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서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신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재주가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포노라는 무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높은 사람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기록은 보존되지 못했고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의 시대의 한국사를 연구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다. 분명 신득이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나 제작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전의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과거로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눈으로. 박물관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이 될까요?
그렇다면 요즘 설계도와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것이다. 요즘 도면처럼 미터법을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치수도 적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자료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었을까? 신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동하며 어떤 방식으로 노동하고 기계 장치를 만들었는지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을 것이고, 신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위는 무엇이었는지, 튼튼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재료는 누가 어디에서 구했는지를 살펴보다 보면 신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조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조선 후기에 정리된 화성 성역 의궤라는 자료에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면서 사용한 장비와 재료부터 소요된 인건비와 건물 구조에 대한 세밀한 내용까지 남아있다. 이 내용은 현재 수원 화성을 고치거나 보강 공사를 할 때 귀중한 자료가 되며 당시 사람들의 일당과 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조선시대의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조선은 기록의 시대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만큼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관해서 좀 잘 알아볼 수 있죠. 삼국시대에 관한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 신라가 궤도화된 틀 안에서 투석기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에는 사설당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한다. 와, 특수부대 멋있습니다. 신라 하면 화랑이 생각나죠. 네, 저는 화랑부대 나왔습니다. 네, 군대 화랑부대 나왔습니다. 사설당에서 사는 네 종류라는 뜻이고 당은 부대라는 뜻이다. 즉, 네 개의 부대가 있었다는 것인데, 설은 무엇을 설치한다 라는 뜻이므로 특수한 기계를 설치하는 네 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해석해 봄직하다. 기록에 따르면 네 부대는 노당, 운제당, 충당, 석투당이었다고 한다. 노당은 자동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기계, 즉 쇠뇌를 담당하는 부대이고, 운제당의 운제는 구름사다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사다리차 형태의 무기를 담당하는 부대다. 운제는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사용한 무기로 사다리차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이사할 때 쓰는 장비와 비슷하기는 한데, 전쟁터에서는 이사 목적보다는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 성벽 위에 걸고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군의 성벽을 공격할 때 사람이 일일이 기어서 올라가기 힘드니 이 운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벽 위에는 적군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창으로 찌른다. 그런 성벽을 사람이 기어 올라가기는 너무 힘드니 덮개를 씌워 최대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다리가 달린 장비를 만들어 놓고,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그 장비를 이용해 성벽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기구가 운제다. 이동이 자유롭도록 바퀴 달린 수레에 사다리를 결합한 형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에서 활용하기 위해 수레 없이 지고 가는 형태도 있었다고 한다. 충당은 성문을 부수는 장치를 담당하는 부대다. 커다란 나무 기둥과 같이 생긴 물체를 잘 다듬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설치한 뒤 여러 사람이 들고 성문에 부딪혀서 부수는 장치다. 이런 물체를 수레에 설치해 두고 사용하면 충차라고 부르기도 했다. 저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모 작품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장면을 찍을 때 제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영화 촬영용, 해당 작품 촬영용 소품으로 이걸 주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통나무를 줬더라고요.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아주.
계속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투당은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면 돌을 던지는 부대라는 뜻이 된다. 그냥 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부대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전쟁터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둘 만큼 특수한 공격 방법인 것 같지는 않다. 단순하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 부대가 기계를 이용하는 부대였듯이 석투당도 돌을 던지는 어떤 장치를 운영하는 부대라는 추측이 조금 더 그럴듯하다. 그렇다면 석투당은 돌을 던지는 투석기, 포차 등의 장비를 담당하는 부대였을 것이다. 몇몇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내 부대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 근처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부대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보통 수도라면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부대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설당의 부대 이름을 보면 방어보다는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주로 다루었다. 임금님이 머무는 궁전의 성문을 지켜야 하는 부대에서 괜히 성문을 깨부수는 장비나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사설당이 무기를 운영하는 부대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부대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운영은 여러 부대가 각자 알아서 하고 노당, 운제당, 충당, 석투당에서는 각각 쇠뇌, 사다리차, 문부수는 도구, 포차 같은 무기를 만들어주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역사적인 기록에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주변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고대의 무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전쟁이 많았던 중국에서 유독 다양하게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춘추 전국 시대 제자백가 중 묵가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묵자에서는 노나라 공윤반이라는 사람이 운제를 발명했으며 하나의 운제에 4명의 병사가 들어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성벽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우리의 고구려 또한 중국과 인접한 위치 때문에 중국의 무기를 경험할 기회가 많았다.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수나라와 당나라는 중국 대륙에서 수백 년간의 위, 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개발된 수많은 중국제 무기를 총동원했을 것이다. 고구려는 이런 나라의 공격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므로 무기 기술을 흡수했을 것이고 또 중국제 무기를 극복할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다 보면 고구려의 무기가 중국과 같다라고 서술한 대목이 눈에 띈다. 중국 수나라 역사서 수서의 동이열전에서 고구려 항목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의 옷차림과 봄, 가을에 여는 사냥대회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사이에 병기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병기는 중국과 대략 같다라는 서술이 있다. 특히 이 기록에서는 뒷부분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수나라가 패배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고구려의 무기 수준이 수나라에 비해 뒤떨어지는 점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추측하건대 고구려는 신라 이상으로 투석기를 비롯한 고대의 무기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싶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의 그 분량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이 책은 오늘 여기까지밖에 소개를 못 드리겠네요. 전쟁, 역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읽게 됐습니다. 오늘의 책, 곽재식의 속절없이 빠져드는 화학전쟁사.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아니었나 싶고요. 곽재식 작가님 방송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시면서 두루 활약하시는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